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을까요?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괴물이 되어 돌아왔을 때 한 어머니가 내린 서슬퍼런 결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의 허물을 덮어주는 대신 양심의 칼을 든 이 어머니의 선택이 과연 옳았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들기름 박스 속에 숨겨진 그 기막힌 사연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올해로 65이 된 영숙 씨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노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홀몸으로 키워낸 외아들 정훈이가 명문대를 나와 번듯한 대기업 과장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훈이는 영숙 씨의 인생이자 자부심이며 살아온 이유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영숙 씨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내주고 자신은 작은 전세로 옮길 만큼 아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들 정훈이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라는 명함이 그를 오만하게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무력이 그를 집어삼킨 것일까요? 정훈은 10년째 묵묵히 살림만 하며 자신을 내조해온 아내 지혜를 벌레 보듯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는 친정이 넉넉지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의 온갖 폭언과 무시를 견뎌왔습니다. 영숙 씨가 보기엔 지혜만큼 지극한 효부도 없었지만 아들의 기세가 워낙 사나워져 선뜻 며느리 편을 들기도 조심스러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건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영숙 씨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낡은 택배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의 이름에는 지혜의 친정어머니, 즉 영숙 씨의 사돈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는 여기저기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겉면에는 시장에서 주워온 박스임을 증명하듯 라면 20개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그 위로 사돈의 삐뚤빼뚤한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사돈어른 드실 들기름과 귀한 약초 조금 보냅니다. 저녁 7시 아들 정훈이 퇴근에 들어왔습니다. 현관에 놓인 박스를 보자마자 정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는 구두도 벗지 않은 채 박스를 발로 툭 찼습니다. 아이씨, 이게 또 뭐야? 집안에 웬 흙냄새에 쩐내가 진동을 해? 정훈의 목소리는 거실을 찢어놓을 듯 날카로웠습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던 지혜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급히 달려나왔습니다. 여보 왔어? 그거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직접 농사지어 짠 거야. 당신 몸 챙기라고 산초 기름도 조금 넣으셨대. 지혜의 다정한 설명에도 정훈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박스를 다시 한번 발로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박스가 뒤집히며 소주병에 담긴 짙은 들기름 병들이 바닥에 쏟아질 뻔했습니다. 지혜야, 너 진짜 눈치 없어? 요새 누가 이런 소주병에 담긴 지저분한 기름을 먹어? 마트에 가면 유기농 압착유가 널렸는데 왜 굳이 이런 구질구질한 걸 받아서 집안꼴을 우습게 만들어? 처가댁은 왜 이렇게 예의가 없어? 장모님한테 말해. 이런 거 보낼 시간에 제발 품위 좀 지키라고. 정말 내 수준에 안 맞아서 못 살겠네. 정훈은 며느리 지혜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쏟아진 채소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이지만 사돈의 정성을 쓰레기 취급하며 아내의 자존심을 짓밟는 모습에서 인간적인 환멸을 느꼈습니다. 지혜야, 괜찮다. 내가 치우마. 내 남편이 밖에서 일이 힘들어 저러는 것이니 너무 마음에 두지 마라. 영숙 씨는 며느리를 달랬지만 사실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였습니다. 내 아들이 저럴 리가 없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괴물이 되었을 리가 없는데. 영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박스를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낡은 박스 속에 사돈이 목숨처럼 숨겨보낸 진실이 영숙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말입니다. 밤 11시 온 집안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잠든 것을 확인한 영숙 씨는 잠자리에 들여다 말고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구석에 처박힌 박스가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영숙 씨는 기름병을 하나씩 꺼내 닫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병들은 깨지지 않게 뽁뽁이 에어캡로 꼼꼼히 감싸져 있었는데 유독 병 하나만 박스 크기에 딱 맞는 작은 종이 상자에 별도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왜 상자에 따로 담으셨을까? 의아한 마음에 작은 상자를 열어 병을 들어 올리던 영숙 씨는 손끝에 닿는 묘한 이물감을 느꼈습니다. 상자 바닥에 병의 무게를 지탱하듯 딱 맞는 크기의 판지가 하나 더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중 바닥 판지를 손톱으로 살짝 드러내자 판지 뒷면에 검은 테이프로 칭칭 감겨 숨겨진 비닐 뭉치와 묵직한 은색 열쇠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닐 뭉치 겉면에는 붉은색 매직으로 꾹꾹 눌러 쓴 사돈의 절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제발, 제발 아들 모르게 혼자만 보십시오. 제 딸 지혜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영숙 씨의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속이 타들어가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영숙 씨는 숨을 몰아쉬며 비닐 속 뭉치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것은 여러 장의 서류를 복사한 종이들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 실행 확인서였습니다. 채무자의 이름은 이정훈, 영숙 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담보물건의 주소지는 사돈이 평생을 일궈 마련한 지방의 작은 빌라였습니다. 영숙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투자 자금이 필요하다며 지혜 몰래 장모님을 찾아가 협박에 가까운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사위 잘 되면 처가댁 식구들 강남 아파트 사주겠다는 번드르르한 거짓말로 사돈의 전 재산을 저당 잡혔던 것이죠. 하지만 서류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 뭉치 사이로 사진 몇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들 정훈이 화려한 외제차 운전석에 앉아 낯선 젊은 여자와 웃고 있는 모습,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아들이 장모의 전 재산을 담보로 빌린 돈은 투자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내연녀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는 데 쓰이고 있었습니다. 서류더미 맨 마지막 장에는 눈물 자국이 얼룩진 사돈의 절박한 쪽지가 한 장 더 붙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정훈이가 쓴 자필 각서와 불륜 증거 원본은 저희 집 근처 은행 대여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이 열쇠가 그 금고 열쇠입니다. 제 딸 지혜는 남편이 밖에서 고생만 하는 줄 알고 매달 생활비를 쪼개 저에게 보내며 정훈 씨 먹일 귀한 들기름 좀 꼭 구해서 보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사돈어른, 저 못난 사위는 그런 아내를 속이고 뒤로는 이혼을 준비하며 제 딸을 빈손으로 내쫓으려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지혜 좀 살려주세요. 영숙 씨는 소주병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향기가 베란다에 가득 퍼졌지만 영숙 씨에게는 그 향기가 사돈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습니다. 며느리를 무시하던 아들의 그 당당한 목소리가 실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한 비겁한 가면이었다는 사실에 영숙 씨는 결단했습니다. 그래, 내 자식이 괴물이면 내 손으로 잡아야지. 남의 집 귀한 딸 피눈물 흘리게 놔둘 수는 없다. 영숙 씨는 서류와 사진, 그리고 은색 열쇠를 가슴 깊이 품었습니다. 내일 아침 태양이 뜨면 영숙 씨는 평생 지켜온 아들이라는 우상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이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믿으며 영숙 씨는 어두운 베란다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새 베란다 차가운 바닥에서 소주병을 끌어안고 울던 영숙 씨는 창밖으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번져올 때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릎은 쑤시고 눈가는 퉁퉁 부어올랐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총총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배신당한 어미의 분노였고 무고하게 짓밟힌 사돈과 며느리에 대한 미안함이었으며 자식을 괴물로 방치했다는 자책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박스 밑바닥에서 나온 서류와 사진, 사돈의 피 맺힌 편지를 자신의 장롱 깊숙한 곳에 옮겨 담았습니다. 하지만 사돈이 보내온 그 은색 열쇠만큼은 목걸이 줄에 꿰어 셔츠 안으로 숨겼습니다. 살갗에 닿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영숙 씨에게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영숙아, 여기서 흔들리면 지혜도 사돈도 다 죽는다. 아침 7시 아들 정훈이 평소처럼 당당한 걸음으로 거실에 나왔습니다. 어젯밤 장모가 보낸 들기름 박스를 발로 차버리던 그 오만한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지혜야, 아침 멀었어? 나 오늘 중요한 미팅 있어서 일찍 나가야 해. 정우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뒤적이며 지혜를 채근했습니다. 영숙 씨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대기업 과장이 되어 집안의 자랑이라 믿었던 저 얼굴이 실은 장모의 집을 저당 잡고 내연녀와 희희덕거리던 가면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훈아, 너 요즘 회사 일은 잘 되니? 회사 밖에서 큰 투자를 한 해 만에 하며 돈 융통하러 다닌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별일 없는 거지? 영숙 씨가 넌지시 묻자 정우는 잠시 숟가락을 멈칫하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선배들이랑 준비하는 프로젝트가 좀 있어서 그래요. 조금 부족하긴 한데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 그 뻔뻔한 거짓말에 영숙 씨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영숙 씨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 잘났다. 그런데 정훈아, 어젯밤 장모님이 보내신 들기름. 그거 소주병에 담겼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 안에 뭐가 들었을지 누가 아니? 영숙 씨의 서늘한 말 한마디에 정훈이 눈을 가늘게 뜨며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이미 온화한 할머니의 표정으로 돌아와 지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너 오늘 나랑 외출 좀 하자. 날도 좋은데 백화점 가서 내 옷도 좀 사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꾸나. 아들이 집을 나선 뒤 영숙 씨는 지혜를 데리고 차를 몰았습니다. 목적지는 보성이 아니었습니다. 사돈이 편지에 적어둔 곳, 예전 사돈이 식당 일을 하며 지혜를 키웠던 서울 변두리 동네의 오래된 은행이었습니다. 사돈은 혹시라도 사위가 눈치챌까봐 일부러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연고가 있는 서울 지점에 금고를 만들고 영숙 씨를 대리인으로 미리 등록해 두었던 것입니다. 1시간여를 달리는 차 안에서 영숙 씨가 침묵을 깼습니다. 지혜야, 너 친정 엄마한테 요새 연락 자주 하니? 엄마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 네, 어머니. 엄마는 늘 괜찮다고만 하세요.
사위 회사 일 바쁜데 방해되면 안 된다고 전화도 먼저 잘 안 하셔요. 지혜의 대답에 영숙 씨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한 영숙 씨는 사돈이 등기로 보내왔던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을 내밀고 대여감고실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여는 순간 영숙 씨는 그 안에 든 증거들의 방대함에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사돈이 파출부 일을 하며 사위의 뒤를 밟고 쓰레기통을 뒤지며 모아온 피눈물의 기록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술에 취해 장모에게 휘두른 폭언 녹음기, 지장까지 찍어보낸 각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연녀의 명의로 계약한 오피스텔 서류 사본까지 모든 자금은 사돈의 빌라 대출금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은행을 나온 영숙 씨는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 지혜를 데리고 조용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사돈의 편지와 사진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지혜야, 놀라지 말고 보거라. 이 어미가, 내 시어머니가 너랑 내 친정엄마를 지킬 거니까. 사진 속 남편의 외도 장면, 그리고 엄마가 보낸 처절한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지혜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이런 짐을 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떻게 해? 지혜는 남편의 배신보다 가난한 엄마의 희생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며느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울어라 지혜야. 실컷 울어.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일부터는 우리가 정훈이 그놈을 이 집에서 내 인생에서 치워버릴 거니까 내 아들놈한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허락하지 않을 거다. 영숙 씨는 이미 머릿속으로 아들의 파멸 시나리오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이혼시키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돈의 빌라를 되찾아주고 아들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매장시켜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 씨는 베란다에 남겨진 들기름 박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돈이 보낸 그 낡고 초라한 박스는 사실 아들의 거짓성을 무너뜨릴 폭탄이었다고. 그날 저녁 정우는 아무것도 모른 채 휘파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영숙 씨는 식탁 위에 정갈하게 들기름으로 묻힌 나물 한 접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밥그릇 옆에 사돈의 편지 봉투를 슬쩍 밀어놓으며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훈아, 밥 먹기 전에 이 편지부터 좀 읽어보렴. 장모님이 내게 아주 긴밀하게 부탁하신 게 있더구나. 정훈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이 거실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정훈은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모에게 빌린 돈으로 내연녀와 산 오피스텔, 그 비밀의 열쇠가 왜 어머니의 손에 들려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밥 먹기 전에 무슨 편지를 보라고. 정우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숟가락을 들려 했지만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린 손끝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꿰뚫어 보았습니다. 30년을 넘게 금쪽같이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그가 언제 거짓말을 하는지, 언제 불안해하는지 영숙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냄새난다고 발로 찼던 그 들기름 박스 말이다. 내 장모님이 그걸 왜 보냈을 것 같니? 단순히 사위 먹으라고 보낸 것 같아? 영숙 씨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평소에 인자한 어머니는 간대었고 그 자리에는 서슬퍼런 심판자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의 사진과 서류들을 확인하는 아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내연녀와 외제차 전시장에 있는 사진,
장모에게 써준 자필 각서, 그리고 파출부 일을 하며 사위의 대출 이자를 대신 납부해온 장모의 영수증들까지. 어머니, 이건 다 오해예요. 장모님이 저를 음해하려고 꾸며낸 거라고요. 요즘 장모님 노망나신 거 아시잖아요. 제가 투자하다 보면 좀 힘들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정우는 끝까지 뻔뻔하게 장모의 탓으로 돌리려 했습니다. 그 순간 영숙 씨의 손이 공기를 가르고 정운의 뺨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닥쳐라. 날카로운 파열음이 거실을 울렸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장모님을 모함해? 노망? 내 장모님이 노망나서 새벽부터 밤늦도록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며 내 대출 이자를 냈겠니? 내가 그 돈으로 바람 피우고 호의호식할 때 내 마누라는 네 몸에 좋은 거 먹이겠다고 친정엄마한테 돈 붙이고 있었다. 너는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영숙 씨의 일갈에 정우는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혜가 거실로 걸어 나왔습니다. 지혜의 눈은 이미 퉁퉁 부어 있었고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그동안 자신을 기만하며 보내온 거짓 메시지들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정훈 씨,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엄마 빌라까지 담보로 잡고 그 돈으로 다른 여자랑 살 집을 구해. 그러면서 나한테는 친정이 구질구질하다고 냄새난다고 무시했어.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 아들 정우는 그제야 사태의 심격을 깨달은 듯 지혜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딱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대기업 과장이잖아. 나 잘리면 우리 다 죽어. 엄마가 제발 지혜 좀 설득해주세요. 정우는 비굴하게 영숙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영숙 씨는 품 안에서 차갑게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꺼내 아들의 면상에 던졌습니다. 정훈아,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야 했다. 내가 예전에 사업 자금 명목으로 나한테 받아갔던 위임장들과 인감 서류들, 그거 내가 오늘 변호사 통해서 증여 취소 소송과 가압류 절차에 다 집어넣었다. 이 집도 내가 준 상가도 이제 내 거 아니다. 이미 지혜 명의로 이전하는 법적 절차 시작했으니 넌 당장 몸만 나가라. 엄마, 어떻게 아들한테 이럴 수 있어요? 나 길거리로 내쫓으면 엄마 속이 시원해요. 정우는 악을 쓰며 대들었지만 영숙 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식이 괴물이면 내 손으로 그 괴물을 잡는 게 어미의 마지막 도리다. 그리고 내 내연녀, 내가 낮에 이미 박 변호사 통해서 통보했다. 내가 장모님 돈 사기쳐서 갖다 바친 거 다 압류 들어갈 거라고 하니 그 계집애 벌써 짐 싸서 날랐더라. 너 같은 놈을 사회에 방치한 내 죄가 크니 오늘 내가 결자해지 아마. 영숙 씨는 정훈의 옷가지들을 어제 아들이 발로 찼던 그 낡은 들기름 박스에 거칠게 담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들은 평소 자신이 무시하던 며느리와 늙은 어머니 앞에서 처절하게 무너졌습니다. 정우는 소리를 지르며 집을 나갔지만 영숙 씨는 압니다. 이제 그가 갈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정훈이 나간 뒤 정막이 흐르는 거실에서 영숙 씨는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여자는 식탁 위에 놓인 들기름 나무를 보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고소한 기름 향기가 사돈의 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혜야, 이제 됐다. 이제 우리 사돈댁 찾아가자. 가서 그 거친 손 잡고 이 못난 시어미가 대신 사죄해야겠다. 영숙 씨는 아들을 잃었지만 양심을 지켰고 남보다 더 귀한 딸 지혜를 얻었습니다. 들기름 향기 가득한 그 밤, 정희는 비로소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쫓겨난 집안에는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영숙 씨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아들이 풍기던 오만한 향수 냄새와
비릿한 거짓말의 공기를 다 몰아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자 들어온 것은 밤 공기에 실려온 이웃집의 평범한 저녁 짓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맡으며 영숙 씨는 다시 한번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남들은 저렇게 평범하게 저녁을 맞이하는데 우리 사돈은 그 차가운 지하방에서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웠을까. 다음 날 새벽 영숙 씨는 지혜를 깨워 길을 나섰습니다. 아들이 버리고 간 외제차 대신 평소 영숙 씨가 마트 갈 때나 타던 작은 경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뒷좌석에는 사돈이 보냈던 그 들기름 박스를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비록 병은 비었지만 그 안에 담겼던 사돈의 처절한 진심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위에서 지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영숙 씨는 그런 며느리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지혜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림은 멈춰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것은 절망이라기보다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난 사람의 단호한 결의에 가까웠습니다. 4시간을 꼬박 달려 도착한 보성의 사돈 동네는 작고 낡은 빌라들이 밀집한 곳이었습니다. 사돈의 집 앞에 차를 세우자 마침 파출 부위를 가려는지 작업복 차림으로 나오는 사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돈은 멀리서 보이는 영숙 씨의 차를 보고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멈춰 섰습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보낸 간절한 구조 신호에 사돈 어른이 응답했음을 직감한 것이지요. 하지만 막상 마주하니 딸이 쫓겨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의 사돈은 죄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돈 어른, 여기까지 어찌? 영숙 씨는 그런 사돈에게 다가가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길가라는 것도 잊은 채 무릎을 굽혀 사돈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돈, 제가 죄인입니다. 자식을 짐승으로 키워 사돈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 못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마세요. 영숙 씨의 갑작스러운 사죄에 사돈은 당황하여 영숙 씨를 일으켜 세우려 안달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사돈의 갈라진 손등에 눈물을 쏟으며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혜도 엄마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세 여자의 울음소리가 낡은 빌라촌의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사돈의 좁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방 한구석에는 사위 정훈이 좋아한다던 밑반찬들이 용기에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집까지 저당 잡은 사위였지만 딸이 미움받을까봐 끝까지 사위의 입맛을 챙기려 했던 친정엄마의 마음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 반찬들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아들 정훈에게는 단 한 방울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시각 집에서 쫓겨난 정훈은 큰 소리를 치며 내연녀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엄마가 저러셔봤자 금방 풀리실 거야.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 문을 열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텅 빈 거실뿐이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정훈의 자산 압류가 시작되었다는 박 변호사의 통보를 듣자마자 달아난 뒤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정훈의 휴대폰에는 회사 인사팀에 연락이 와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변호사를 통해 제보한 법인카드 유용 내역과 장모를 기만해 빼돌린 자금의 증거들이 이미 감사실에 제출된 상태였습니다. 정훈은 그제야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지켜주던 어머니의 도움이 사라지자 그는 한낱 오갈 데 없는 범죄자에 불과했습니다. 영숙 씨는 사돈의 집에서 변호사로부터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들 정훈은 해임 절차를 밟게 되었고 사돈의 빌라 대출금은 영숙 씨가 미리 준비해둔 자금으로 전액 상환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사돈의 집은 다시 온전한 사돈의 것이 되었습니다. 사돈, 이제 파출부 일 나가지 마세요. 아들놈이 장모님 집 건드린 거 제가 다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랑 같이 서울 제 집으로 올라가시지요. 이제 우리 셋이서 의지하며 삽시다. 사돈은 극구 사양했지만 영숙 씨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미안함을 갚기 위한 제안이 아니라 무너진 인간의 도리를 바로 세우려는 가장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 씨는 마지막으로 정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비참한 목소리로 빌어대는 아들에게 영숙 씨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훈아, 사돈이 보낸 그 들기름. 향기가 참 좋더구나. 너는 그 향기를 맡을 자격이 없다. 내가 지은 죄 달게 받고 사람이 되어 나오거라. 그때까진 내게 아들은 없다. 영숙 씨는 전화를 끊고 배터리를 분리했습니다. 그리고 사돈이 정성껏 무쳐낸 나물을 한 젓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고소한 들기름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것은 배신과 고통을 이겨내고 되찾은 소중한 양심의 맛이었습니다. 비록 아들을 잃었지만 영숙 씨는 비로소 두 다리를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은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사돈의 낡은 빌라를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지만 차 안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뒷좌석에서 서로의 거친 손을 꼭 맞잡은 사돈과 지혜의 모습은 마치 모진 폭풍우가 지나간 뒤 간신히 서로를 의지에 피어난 들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백미러로 그 가냘픈 두 여자의 실루엣을 보며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제 손으로 쳐냈다는 천륜의 고통이 가슴 한구석을 송곳처럼 찔렀지만 무고하게 짓밟힌 두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안도감이 그 통증을 겨우 덮어주고 있었습니다. 서울 평창동 집에 도착했을 때 사돈은 대궐 같은 영숙 씨의 집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작업복 차림과 낡은 가방이 이 고급스러운 동네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돈 어른, 제가 이런 귀한 곳에서 지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게 혹여나 사돈 댁에 폐가 되는 건 아닌지. 그냥 지혜만 잘 부탁드리고 저는 다시 내려가도 괜찮습니다. 사돈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짐이 될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 뒷바라지하며 자신의 권리보다는 남의 편안함을 먼저 살피며 살아온 세월이 사돈의 등을 굽게 만든 것이지요. 영숙 씨는 그런 사돈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사돈의 낡은 짐가방을 직접 들고 이 집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들고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귀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사돈,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우리는 피보다 진한 인연으로 맺어진 자매입니다. 자식놈들이 망쳐놓은 세상을 우리라도 바로잡으며 살아야지요. 그동안 사돈이 흘린 피눈물, 이제 제가 다 닦아드릴 겁니다. 그러니 미안해 마시고 이곳을 사돈댁이라 생각하세요. 그날부터 평창동 대저택에서는 세 여자의 기묘하고도 따뜻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혜는 영숙 씨의 보살핌 속에서 서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아들 정훈과의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 그리고 그동안 가로챘던 자금의 회수는 영숙 씨가 선임한 변호사들이 빈틈없이 처리해 주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남편의 폭언에 떨지 않아도 되었고 영숙 씨의 배려로 예전부터 간절히 꿈꿨던 꽃꽂이와 한식 요리를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돈 또한 처음에는 영숙 씨의 눈치를 살피느라 부엌일이며 마당 청소를 도맡으려 안달복달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영숙 씨의 구두를 닦아놓거나
화장실 청소를 하려는 사돈을 볼 때마다 영숙 씨는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마다 사돈의 손에서 걸레를 뺏어들고 사돈의 손에 정성껏 핸드크림을 발라주었습니다. 사돈, 이 손마디 좀 보세요. 이제 물일 그만하시고 향기로운 꽃도 좀 만지며 사세요. 우리 인생, 이제야 비로소 시작 아닙니까? 저랑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못다한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재미나게 살아보자고요. 한편 모든 권력을 휘두르던 아들 정훈의 소식은 간간히 비참한 소문으로 들려왔습니다. 회사에서 공금 유용과 도덕적 결함으로 불명예 퇴직을 당한 그는 이미 자산이 가압류된 상태라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믿었던 내연녀는 정훈이 빈털터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사준 귀금 속을 챙겨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화려한 대기업 과장의 명함도 명품 수투도 사라진 정훈은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고시원을 전전하며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늦은 밤 술에 취한 정훈이 평창동 집 앞으로 찾아와 대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은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정훈이에요.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배고파서 못 살겠어. 한 번만 문 열어주세요.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어. 인터폰 화면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당당한 정훈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은 때에 절어 누더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지혜와 사돈은 그 소리에 겁에 질려 방 안에서 몸을 떨었지만 영숙 씨는 단호하게 인터폰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정훈아, 내가 지은 죄는 눈물 몇 방울로 씻기는 게 아니다. 내 장모님이 남의 집 화장실 청소하며 흘린 땀방울만큼 내 아내가 배신감에 밤잠 설친 억울한 시간만큼 너도 밑바닥에서 몸소 부딪히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오거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람의 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날, 그때 다시 오렴. 하지만 지금의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영숙 씨는 모질게 인터폰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아들이 빗속에서 대문을 발로 차며 통곡하는 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집 안까지 새어 들어왔지만 영숙 씨는 조용히 거실 조명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들을 진정으로 살리는 길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냐오냐 하며 키워 괴물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매몰차게 내쳐서라도 자식을 사람으로 만드는 것만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교육이자 속죄였습니다. 어느덧 지독한 겨울이 지나고 평창동 마당에도 노란 개나리와 진달래가 고개를 내미는 새봄이 찾아왔습니다. 지혜의 이혼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던 날, 새 여자는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날 식탁 중앙에는 사돈이 고향 보성에 잠시 내려가 직접 짜서 보내온 들기름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주병이 아니었습니다. 예쁜 리본이 달린 투명한 유리병에 담긴 들기름은 황금빛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이건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가장 통통하고 좋은 깨로만 골라 정성껏 짠 겁니다. 이제는 이 기름 먹으면서 우리 새 여자 웃는 일만 있으면 좋겠어요. 사돈의 수줍은 말에 영숙 씨는 뚜껑을 열어 그 고소한 향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흔한 양념인 줄 알았던 들기름이 이제는 한 사람의 숭고한 정성이자 붕괴될 뻔한 가정을 지켜낸 고귀한 생명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새 여자는 들기름을 듬뿍 넣은 봄나물 비빔밥을 나누어 먹으며 소박하지만 진실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혜의 얼굴에 드리웠던 짙은 그늘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고
사돈에 갈라졌던 손마디는 영숙 씨가 매일 발라준 크림 덕분에 제법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숙 씨는 문득 거실벽에 걸린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물끄러미 보았습니다. 한때는 그 사진을 보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자 전부였지만 이제는 사진 속 아이보다 옆에서 차를 마시며 웃고 있는 며느리와 사돈의 얼굴이 훨씬 더 소중합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도리란 자식의 허물을 무조건 덮어주는 비겁한 사랑이 아니라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 살을 깎는 아픔을 견뎌내며 서슬퍼런 칼을 들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결단임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숙 씨의 긴 여정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내리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자식이 지은 죄를 모른 척 덮어주거나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것이 과연 자식을 위한 진정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영숙 씨처럼 서슬퍼런 칼을 들어 자식의 썩은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비록 부모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일지라도 자식을 괴물로 방치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소주병에 담긴 들기름 속에 숨겨졌던 한 어머니의 절규와 그에 응답한 또 다른 어머니의 결단. 우리는 혹시 우리 주변의 소박한 정성을 무시하며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긴 시간 영숙 씨의 사연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따뜻한 정의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들이 남의 집 귀한 딸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장모님의 전 재산까지 가로챘다면 여러분은 영숙 씨처럼 그 아들을 차갑게 내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며 눈을 감아주셨을까요?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사돈 어른의 들기름 향기처럼 고소하고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